규제 199페이지 가보면 동업기업 조세 특례 있어요. 이게 소득세법에 보면 공동사업 규정이 있죠. 이제 그거하고 유사하긴 한데 거기 규정은 공동사업자의 지분가액에 대한 계산, 이제 그런 게 좀 불확실해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소득세법이다 보니까 공동사업자 안에 법인이 있는 경우도 사실 이걸 준용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좀 불안정하다라고 해서 이 조세특례 제도를 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이거고, 두 번째는 인적회사가 있어요. 인적회사. 그래서 법 형식은 법인이에요. 법인. 하지만 경제적 실질은 이 조합과 비슷한 거예요. 조합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이런 데 비슷해요. 왜냐면 외형은 법인이지만 안에서 이제 계좌 쓰고 이익은 다 파트너별로 다 알아서 갈라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의 실질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동업기업 자체를 도관처럼 보고, 도관처럼 간주하고 동업자에게 직접 과세하겠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기업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직접 과세하겠다. 이게 동업기업 과세 특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을 보시면, 의의를 보시면, 그래서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조합 및 인적회사의 설립을 통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제 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파트너십 과세 제도, 혹은 미국에서는 S 코퍼레이션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제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구성원들에게만 직접 과세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기업의 형태별로 우리 세제에서 과세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개인이 사업을 한다. 그럼 개인에게 직접 사업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면 될 거고, 조합 기업도 어떻게 해요? 조합 자체에 과세하지 않죠. 그 구성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단 말이에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LH하고 다른 회사들이 공동으로 건설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득세법 43조에 따라 해요. 실제로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안 받는 경우는 43조에 따라 법인들끼리 해도 실제는 공동사업 그 과세 규정에 따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4번에 보면 이제 조합기업 말고 법인기업이 있어요. 법인기업. 법인기업은 법인세 한번 내고 그 구성원에게 다시 과세되니까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고, 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배당세 공제,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 이런 문제들 이렇게 조금씩 해결하고 있죠. 근데 완벽한 해소는 아니기 때문에 동업기업 과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동업기업 과세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성에 따라서 보면, 첫 번째는 법인기업 형태가 있을 거고, 그 안에는 이제 뭐 세무법인 같은 뭐 인적회사들이 있을 거고, 조합기업이 있습니다. 조합기업. 합자 조합 같은 경우가 있다. 근데 뭐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아무도 이거 안 해요. 아무도 동업기업 과세 특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동업자에게 각자 얼마씩 분배해야 되는지 다 내역을 신고해야 되는데, 그런 거 우리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그 자료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싫어요. 우리 안에서 그냥 해결하지, 우리 안에서의 사적 자치가 중요하지, 국세청에 그 우리 살림살이를, 내부적 살림살이를 다 준다? 아유, 생각해도 싫어요. 어쨌든 보통 그거 안 하고, 이제 조합기업은 이제 많이 하고, 합자조합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실무에서는 그래서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가 많냐?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게, 그 사모 투자 회사 있잖아요. PF라고 하는데, Private Equity Fund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 엄청 많이 해요. 걔네들은 다 그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한두 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게 있다. 인적회사, 그래서 법인기업, 인적회사 법인기업은
그 실질 인적 결합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내는 문제가 있으니까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받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조합기업 공동사업장 과세 특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산 방식이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특히 지분 계산 같은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많이 적용하고 있다. 지분가액을 명확히 한다. 그래서 거기 그림 한번 참고해보면 그렇게 일반 기업 과세하면 주주에게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는데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받으면 보시는 것처럼 소득이 배분되면 동업자에게 직접 과세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중과세가 완전히 조정되고 동업자는 다른 소득과 통산을 하기 때문에 동업자에게 결손금까지 분배가 돼요. 수동적 동업자가 아니라면 결손금까지 다 분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함께 공제할 수 있죠. 결손금이 분배되는 거 법인세법 15조에 보면은 입금 쪽에 결손금, 입금 다 분배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시면 될 거고.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용어의 정의. 동업 기업 자체는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한 게 있고 동업자가 있죠. 동업자. 그러니까 구성원인데 이 구성원별로 과세소득 산정 방식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법인세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다르고 소득세도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 보시는 것처럼 동업기업의 출자자를 4개의 동업자군으로 나눠요.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이렇게 4개로 나누는 건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4개의 거주자군이 4개의 동업자군이 있으면 장부를 4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4가지 방식으로 장부를 만들긴 만들되 전체를 하나의 장부처럼 보고 만든 다음에 손익분배 비율로 쪼개면 되죠.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배분이란 말과 분배라는 말이 나와요. 이쪽에서. 그래서 배분. 먼저 배분하고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 그래서 배분이라는 게 allocation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배는 distribution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배분하고 분배하는 거. 배를 먼저 치고 배를 배분하고 분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지분가액 계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여러분 지분법 회계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배분을 하면 당기순이익을 인식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동업자의 지분가액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세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배는 지분가액이 감소하는 거예요. 지분가액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분과 분배가 다르다. 그래서 배분을 보시면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물론 결손이 있으면 감소하겠죠. 결손 금액은 각 과세 연도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배분할 때 동업자 군별로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동업자 군별로 계산하는 이유는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군별로 계산한다. 그럼 군별로 일단은 전체 그 군의 손익 분배 비율을 먼저 계산을 해놔야 되니까 동업자 군별 손익 배분 비율이라는 걸 먼저 해놔요. 합산한 비율을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내국법인이 2개 있다. 한 군데가 30%, 한 군데가 50%다. 그러면 50% 합한 비율을 동업자 군별 손익 분배 배분 비율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동업자 군별 배분 대상 소득 금액을 계산하겠죠. 동업자 군별로 장부를 만들고 합산된 그 손익 배분 비율을 곱하면 동업자 군별 배분 대상 소득 금액이나 결손금이 나오고 이해하셨죠? 지분가액은 세무상 지분가액을 얘기하는 거고 분배는 실제로 이전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박스에 3번째 줄에 보면 동업기업의 이익을 배분할 때 지분가액은 증가하고 동업기업의 이익을 분배할 때 지분가액은 감소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고요. 이 적용 대상 동업기업은 크게 보면 이제 조합이나 인적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합이나 인적 회사. 그래서 민법에 따른 조합도 있을 수 있고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익명조합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상법에 따른 한명회사, 합자회사. 합자회사가 제일 많아요. 현실에서 합자회사. 합자회사라는 게 있어요. 합자회사.
PEF 이런 게 있어요.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사모펀드라고 들어봤죠? 이게 다 합자회사.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LP가 있고 GP가 있어. GP가 뭐냐면 제너럴 파트너고 리미티드 파트너. 그래서 얘가 이제 5%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가 95% 가지고 있는 거 룰이. 얘네가 운용하는 애들이 운용. 그리고 얘는 돈만 낸 애들.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뭐 이런 큰 손들 다 LP로 들어오는 거예요. GP는 운용사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알만한 데가 MBK 파트너스, 어피니티 뭐 이런 애들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MBK를 처음 들어봐? MBK 뭐 처음 들어봐 진짜? MBK? 어피니티 못 들어봤어?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하여튼 유명한데 그거 마켓도 많아. 여기가 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타겟을 사. 부동산 개발 다 이렇게 하는 거야. 타겟을 사고 거기서 얘네들이 찍어와.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지분 참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대출을 일으키지. 그래서 회사에 있으면 에쿼티를 얘네가 넣는 거지. GP가 5%, 이중에 5%, LP가 95%, 그리고 대출 이빠이, 그리고 어이를 하나 사는 거야. 엄청 올라가겠지. 그럼 요거부터 갚고 여기 하고 마지막에 GP가 가져가는 거지. 근데 얘네들하고 나눠 먹을 때 지분대로 나눠 먹는데 얘는 성과 보수가 되게 많아. 성과 보수가 한번 터지면 막. 그래서 뭐 1조를 벌었다. 뭐 MBK 1조를 벌었다. 그러면 얘가 1조를 번 건 아니고 여기 전체가 1조를 번 건데 그러면 95대 5로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차등으로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1조 중에 성과 보수 한 1000억 빼. 1000억. 1000억을 얘네 가져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쭉 나누고 막 이런 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게 많이 하는 거야. 동업기업 할 때. 그리고 이제 4번이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 인적 회사들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적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게 여러 주인이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파트너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이게 의견 수합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잘 안 돼. 우리 회사도 이사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사 가는데 힘들어. 이사할 때도 다 사람마다 얘기가 다르잖아. 우리도 이사 가는데 그 할배들이 응? 나는 그 전에 건물에서 돈 잘 벌고 살았는데 내가 왜 이사를 가지? 터가 안 좋다. 거기 점을 봤는데 터가 안 좋은데 내가 거기 가야 되겠느냐? 이런 신문도 있어요. 막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다 막 뭐 20 몇 명에서 각각 한마디씩만 해봐. 그래도 얘기가 다르잖아. 난 요게 싫다, 저게 싫다,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걸 끌고 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 회계법인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산다. 세무법인 건물 산다.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왜냐면 다 입장이 다르잖아. 그죠? 건물 사봐야 나중에 나 죽으면 이 지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뭐 그러니까. 그래서 아쉬운 거야. 이거 사면 돈이 좀 남아요. 우리 회계법인도 예금이 100억이 넘어. 그럼 그거 사실 놀고 있는 거잖아. 그거 가지고 건물 사자. 얘기하면 그 건물 나중에 나 나가면 그 건물 뭐 띄워줄 거냐? 벽돌이라도 줄 거냐? 뭐 이런 얘기해요. 줄게. 그러면 나 공유 지분에 떨어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안 돼. 뭐 대도 않는 소리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견 투합이 안 돼.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그렇다. 양가로 2번이 이제 조세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단계 동업기업에 대한 적용 배제. 조문은 이렇게 생겨 있어요. 거기 박스 위에 보면 동업기업 조세 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거기까지 끊어볼까요? 동업기업 조세 특례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 그러면 거기 그림으로 보면 동업기업 조세 특례 적용을 받는 동업기업까지가 AB, 위에 AB야, AB. 의 동업자가 A야. 이해하셨죠? 걔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다시 A1, 소문자 A1, A2의 A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조세 특례는 못 받는다. 함께 한 거 맞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거기 보시는 것처럼 밑에 A는 동업기업인 AB의 동업자죠. 특례를 받는 동시에 다시 A가 A1, A2에 구성된 동업기업으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왜냐면 이렇게 한번 꺾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꺾이잖아. 그러면 조세가 이게 소득 구분이 잘 안 돼. 이렇게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조세 피가 많더라 이거지.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동업기업 조세특례 규정의 우선 적용. 이게 소득세법이나 다른 법인세법 뭐 이런 규정이 있더라도 동업기업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 동업기업 과세특례 규정이 항상 먼저 적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죠. 실체선 도관설. 그럼 이 동업기업 자체를 실체로 볼 거냐, 도관으로 볼 거냐 이거예요. 도관설, 실체설. 이 실체설을 도관설을 집합설이라고 돼. 집합설. 군집에 불과하다. 집합에 불과하다. 집합. 그렇죠? 집합에 불과하다.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만든 취지는 여기에 있지. 취지는. 왜? 동업기업 단계에서 법인세 내지 말자는 거죠. 구성원들만 내자. 취지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것만 계속 살리다 보면 조세회피행위가 일어날 수가 있어. 조세회피행위, 동업기업을 통한 조세회피행위가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장부를 만들거나 할 때도 각 개별로 만드는 데 되게 피곤하잖아요.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세무행정상의 이유로 실체설의 이론을 딴 게 많다고. 그래서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그렇죠? 납세 편의를 위해서 혹은 세무행정을 위해서 실체설의 입장에 있는 것들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세제가 지금 있는 세제가 각각 어느 입장에서 지금 동업기업 과세 특례 규정들이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실체설, 그 엔티티 티오리는 기업과 투자자는 별개 납세 의무자라는 입장이에요. 실체설은. 집합설은 기업은 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냥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실제로 PF는 껍데기야. 껍데기. 여러분들 내가 하는 PF 좀 있거든. 이게 되게 많은데 뭐 LP가 여기다 SPC에다 꽂아. SPC가 꽂으면 다시 PF에다 꽂아. 이게 일반적인 형태야. 일반적인 형태. 회사 벌써 두 개야.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국영관리공단이 있으면 얘네들 투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도관이 하나 필요해. 도관에서 여기다 PF에다 꽂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LP 또 하나 LP가 있는데 얘네 둘이서 같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싶다. SPC 또 하나 들어와. 그럼 여기 또 들어와. 이런 식으로. 각자의 LP들이 다 SPC를 들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죠? 막 이게 복잡해. 그러니까 막 회사들이 막 엄청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응? 그러면 이걸 패킹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걸 패킹한다, 자기들 이제 묶는다고 하거든요. 돈이 있다고. GP사가 있고, GP사는 이게 주식회사 운용사가 있고, 주식회사 자체가 있고, 얘가 GP 자금이 또 들어올 때도 얘도 SPC 하나 들고 들어온단 말이야. 여기다 이제 다 묶어서 다 같이 모인 거예요, 모인 거.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다 같이. 그럼 이제 얘네가 이제 전체를 하니까 얘들도 돈만 여기다 넣지, 이거 네가 관리해 이런단 말이야, 그죠? 응? 보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마들 하나만 알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7개 정도 기장 팍 들어오는 거 한 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기장료 이런 거 원래 월로 받지도 않아요. 한 번에 받는 거 한 번에.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성공보수 방식. 성공보수는 무조건 이게 부동산 개발했는데 뭐 돈 들어왔는데 몇백억씩 들어왔는데 그죠. 그래서 아니면 한 번에 받고 그냥 끊는 거. 선발금 아니면 후발금 뭐 이런데 대부분 선물하는 거지. 아니면 1년 단위로 하네. 1년 단위도 많아요. 이게 또 이 안에서 신탁이 걸려가지고 막 복잡하고 신탁에서 보수가 들어서 쭉쭉쭉쭉 하는 거지 막. 그래서 하는 거면. 그래서 SPC 계좌, 그래서 SPC 아예 그냥 우리 사업부에서 돈 들어올 때도 뭐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데 SPC 계좌 하도 복잡하니까 걔들 돈 들어온 데가 SPC 계좌 해가지고 계속 막 들어온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은 이게 어떤 건지도 몰라. 그냥 그러니까 회사가 하도 많으니까 계좌를 따라 하나 만들어. 그래가지고 SPC 애들은 다 여기로 그냥 돈을 넣게. 왜냐면 이 얘가 몇 년도에 설립됐는데 한 10년씩 가져간단 말이야. 5년, 10년. 막 부동산 개발하면 7년, 8년 막 걸린단 말이야. 그럼 얘가 뭔 놈인지 잘 몰라. 그냥 쭉 거기다 담는 거야, 계속. 우리도 SPC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냥 거기다 계속 담기만 하는 거야. 이 돈 누구 건지도 모르고 뭐 이러는 거야. 그냥 어느 회사 막 쭉 들어오고.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부동산 개발 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에 불과할 뿐. 기업은 투자자가 이 껍데기, 아까 봤던 그 PF는 껍데기인 거지. 다들 공동 소유에 불과한 거죠. 입장에서 기업의 실체를 부정한다.
동업기업 조세특례 규정은 그 취지에 따라 집합설에 따라 도입한 게 그 취지지만 행정사의 편의를 위해서 조세패 방지를 위해서 실체설 반영한 것도 다시 있다. 집합설 가장 큰 건 동업기업 자체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지위의 유형별로 과세하는 거지. 그 지위 유형별로. 그 동업자가 개인이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외국법인이냐, 내국법인이냐에 따라서 각각 세금 내는 거죠. 나머지 다 실체설인데 실체설의 파란색들의 특징이 있어. 파란색들의 특징.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우리 세법 체계에서 실체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체를 인정한다는 얘기. 거기서 나오는 돈은 다 배당이라는 얘기지. 지분을 인정하고 배당을 인정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3번에 보니까 지분 양도를 자산 양도로 보지 않고 주식 양도로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에서 여러분들 공동사업할 때 어떤 재산을 양도하면 배당으로 보지 않았잖아. 그걸 뭐로 봤어? 자산 양도로 봤었지. 그래서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로 봤던 거잖아. 근데 실체를 인정하면 이게 주식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동업자에게 분배했다. 이게 뭐야? 내 지분의 사무상 장부가액이 10억인데 그보다 초과해서 11억이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지금 배당이라는 거예요. 지분가액 초과요. 수동적 동업자, LP가 아까 얘기했던 수동적 동업자. 예, 그래서 PF는 사실은 GP는 5%밖에 없고 말만 그렇지 다 배당이야. 이거 다. 다 LP야, LP. 전부 다 LP야. 에블바리 다 LP라고 생각하시면 돼, LP. 응? 이 동업기업 가세 이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다 돼버렸어 이제. 옛날부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였거든. 옛날부터 얘네들. 왜냐면 이게 소득이 잘 봐. 굴러가는 동안에 수익 금액이 이자밖에 없어. 나중에 시행 개발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수익 금액의 50% 이상이 이자밖에 없어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야. 성실신고에서 제출 아무도 안 했어. 그래도 안 했지. 왜?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근거에서만 있었어. 산출세액에. 산출세액이 5%였다고요. 작년까지. 그거 안 해. 산출세액이 없는데 가산세 없으면 우리는 뭐 신고도 안 쓰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안 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보수도 다 책정했단 말이에요. 법이 바뀌었지. 수익 금액의 10,000분의 1을 가산세로 한다는 규정이 새로 들어왔어, 이제. 매출이 있는 거잖아요, 매출이. 그럼 이제 가산세가 있는 거지. 산출세액이 안 나와도. 그럼 나는 우리는 보수도 하나도 안 받았는데 지금 한 번에 계약을 다 했다니까. 새로 계약서를 못 받고 이런 거 7년 동안 성실신고를 그냥 해줘야 되는 거지. 새로 신규 하는 애들은 할 수 있지만 신규 하는 애들은 계약서 넣어가지고 하면 되지만 신탁 보수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쪼개놨기 때문에 못해요. 그럼 지금 와서 이거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물론 더 안 받아도 돼. 이게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진짜 여러분들 전표가 한 달에 한 개인데 기장료가 막 100만 원이래. 이런 쪽이.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거야. 근데 대신 관련 법률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좀 복잡한 거야. 신탁이라면. 복잡해야 돼. 성실신고 막 이제 다 된다고 얘네들. 동업기업 단위로 실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는 거다. 어쨌든 그래서 1번부터 보면 동업기업을 하나의 납세무자로 보아서 손익을 계산하고 이해하시겠죠? 납세무자로 보아서 손익만 계산하는 것이. 두 번째 기장 의무 이런 거 다 동업기업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성실신고 확인 의무들이 다 여기서 있고 지분 양도를 자산 양도로 보지 않고 주식 양도로 보고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소득계산 명세 신고음을 부여해. 그래서 PF를 하면은 3월 15일까지 소득분배 명세서를 다 줘야 돼. 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얼마를 벌었고 각자 얼마씩 있는지를 소득금액 명세서를 다 뿌려줘야 돼. 다. 이해하셨죠? 3월 15일까지 다 뿌려주게 돼 있어. 그리고 지분가액을 초과해. 아까 했고 7번째 현물 출자를 자산 양도로 보는 거죠. 이해하셨죠? 요거는 이제 우리 공동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지. 그건 공동사업에서 조합을 이제 실체로 인정할 때 의미 있는 거죠. 이게 8번도 비슷한 건데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했다. 그러니까 동업자와 동업기업 간의 거래를 얘기하죠. 동업자와 동업기업 간의 거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손익을 인식하게 돼 있죠. 사실은 자기 거래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손익을 인식하는 거고.
부당의 계산 부인도 적용할 수 있죠. 동업자와 동업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0번이 다단계 원천 징수를 하는데 단계별로 원천 징수를 하는데 이게 동업 기업에 돈이 들어갈 때 사실 도관이라면 원천 징수 안 했죠. 우리가 창업 기업 쪽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지만 동업 기업에 돈이 들어갈 때도 원천 징수하고 동업 기업에서 동업자에게 돈이 들어갈 때도 원천 징수하게 돼 있어요. 다. 이게 다 동업 기업을 하나의 법인처럼 실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원천 징수 규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익 배분. 그래서 거기 계산하는 건 세무회계에서 하는 거니까 보시면 되는데 가운데 박스만 보면 가운데 그래서 동업자군별 배분 대상 소득 금액을 거주자군이라면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양도 이렇게 나누는 거고 비거주자는 법소정 소득이라는 게 결국 뭐가 되겠어요? 국내 원천 소득이 되는 거지. 국내 원천 소득. 외국 법인의 경우에도 법소정 소득이라는 게 뭐가 되겠어? 국내 원천 소득이 다 법소정 소득이 되겠지. 그것만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넘기세요. 나머지는 보시면 아는 거고 양가로 4번 손익 배분. 그래서 동업자에게 손익을 배분하는 거예요. allocate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입금 또는 송금으로 다 이제 보는 거고. 근데 수동적 동업자는 배당으로 보는 거예요. 수동적 동업자는 다 배당으로 보더라. 근데 동업기업 단계에선 과세를 안 했으니까 수동적 동업자가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문제는 생기지는 않는 거죠. 이제 배당으로 보는 이유는 이제 결손금 분배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분가액이 0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0일 때도 밑으로 더 결손을 배분할 수는 없는 거야. 결손은 0 미만이 될 수는 없다. 이건 수동적 동업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배분 한도를 초과하는 결손금은 15년간 이월공제. 작년까지가 이게 우리 소득세 법인세가 15년도 바뀌었는데 얘는 안 바뀌었었거든. 올해 개정이 돼서 15년 같이 간 거야. 15년. 수동적 동업자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아요. 이게 조세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지.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이제 그 수동적 소득이잖아요. 패시브 인컴인데도 자기 결손을 분배받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거지. 향후 15년 동안 수동적 사업자에게 소득 금액을 배분할 때는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이해하셨죠? 수동적 동업자가 뭐냐 거기 나와 있지. 그래서 우리 공동사업자에서 출자 공동사업자와 유사한 거죠.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사업자로서 출자만 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성명 사용, 상호 불사용, 유한 책임, 무한 책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2번 또는 2에 준하는 자가 아니더라. 근데 거기 화살표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유한 책임성 이거 소위 LP라고 하는 거야. PFLP 사모투자 전문회사. 사모펀드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거야 사모펀드. 요건 충족 관계없이 무조건 수동적 동업자로 본다. 무조건. 밑에 사례를 보면 거기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을 처분해서 얻은 소득이 10억이고 주식 투자에서 배당을 5억을 얻었대요. 배당. 그러면 내국 법인이 A하고 B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국 법인 군이라는 동업자 군이 있지. 그 군의 각사소를 먼저 계산하는데 어차피 10억 다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동업자 군의 소득은 10억에 40% 둘이 합산한 거. 6억이 되는 건데 동업자 군. 그 안에서 동업자인 A 내국 법인은 다시 50%로 가서 3억이 된다. 요 구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 외국 법인이나 거주자들은 소득을 구분해서 과세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과세가 된다. 8번째 지분가액 조정. 그래서 현물 출자할 때 이제 양도로 보는 거잖아요. 현물 출자할 때 그리고 지분을 받게 되는 거지. 현물 출자 시 과세한다. 이게 실제설 입장에 있는 거고요. 배분 받죠? 배분. 지분가액이 증가하는 거지. 배분. 이익을 배분받고 과세가 되고 분배할 때는 이 과세가 되는 게 아니죠. 지분가액만 감소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분을 넘긴단 말이야. 지분을 넘길 때는 양도소득 또는 유가증권 양도소로 과세하는 거야. 비거주자군이나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 우린 양도소득 뭐 이쪽으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분가액 또는 양도 차익으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밑에 내용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된 거고 절차 규정 가보시면 절차. 최초의 과세년도 개시일 이전. 그러니까 기존의 인적회사라면 내년부터 하면 그 전에 가서 하라니까. 인적회사 22년부터 동업기업 과세 특례받고 싶으면 21년 말까지 가서 신청하라는 얘기고
근데 보통은 이제 PF 설립하면서 하는 거지, 설립하면서. 그러면 한 달 이내 가서 신청서 내고 시작하는 거야. 한 달 이내. 그래서 설립일에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이거 하려면 이 절차 규정을 잘 알아야지 PF 한 번에 할 거 아니야. 그쵸? 자, 준청산소득. 그래서 뭐 하다 했어? 한 달 전에. 그래서 증권사 이런 애들이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회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그 회사에 딱 가가지고 한 달 이내에 신청을 하는 거야. 회사 나올 때마다. 이거 하루라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한 건 아닌데 그 증권사 한번 확 엄청난 거야. 맡겼는데 깜빡 누락한 거야. 동업기업 과세를 받아야 돼. 돈은 1,000억이 꽂혀 있는데 동업기업 이 돈을 1,000억 동업기업 과세 안 받으면 이거 다시 시작해야 돼. 1,000억 꽂은 거를. 그럼 어떻게 돼? 청산해야 돼 이제. 그럼 청산하려면 상법상 돈이 2달 넘게 묶여 이게 1,000억이. 임마가 이거를 한 달 이내 안 했다고. 그렇죠? 바보 같은 놈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회사에서 막 난리가 되는데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한 달 이내 못하면 하면 되지. 소급하면 되지 소급. 서면 제출인데 그거 가가지고 한 달 이내 그 날짜만 바꿔서 공무원분한테 날짜 앞에서 그냥 바꾸고서는 다시 제출한 걸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잖아. 그 제출 받은 걸로 하면 되죠. 한 달 그 소급표라는 게 우리가 감정적 소급표라는 게 있는 거고 내가 늘 얘기하는데 감정적 소급표라는 게 신청서 다 있는 건데 이게 전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서면으로 했으면 되는 건지 뭐 그걸 1,000억이나 되는 돈을 그걸 못한다고 그래. 양가로 이번 중천산소득. 준청산소득은 뭐냐면 인적회사야 인적회사. 인적회사가 있는데 동업기업 과세 특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동업기업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를 안 하니까 얘네들이 미실현 손익이 충분히 쌓여 있어. 그럼 동업기업으로 전환하고 이걸 동업자들에게 분배하면 법인세 안 내고서는 그대로 간다고. 법인세 회피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준청산소득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파란색 보면 막대한 미실현 소득이 있는 법인들은 동업기업 조세특례 전환으로 인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동업기업 전환할 때 인적회사 성격 있는 애들은 청산소득 내고 간다는 얘기예요. 배분명세 신고. 이거는 현실에서 3월 15일까지 무조건 배분명세를 다 줘야 돼. LP들 한테 다 줘야 돼. 3월 15일까지가 아니야. 보통 1월 말까지 달라고 해. LP 슈퍼갑이야. 슈퍼갑. 갑오부. 갑이라고 생각하면 돼. 국민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야. 갑오부. 이게 자산운용사가 있지. 여기 증권사 IB. 뭐 IB나 운용사 PF 그 네 친구 사모펀드. 국민연금관리공단 갑. 운용사 을. 나중에 회계사 병 이렇게 되는 거야. 갑, 을, 병 이렇게 되는 거야. 병도 많다. 갑을 병정 뭐 있잖아. 정다시 정도나 정다시 정도 이 정도 돼. 진짜 여기 갑이 지금 얘기하는데 갑이 있잖아요. 내 옛날에 뭐지? 그 미팅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거기 회계사가 되게 많아. 그 팀에 회계사 진짜 많거든. 나보다 한 10년 정도 되는 후배 여자분이 오셨더라고. KPMG 출신이에 뭐 얘기하면서. 근데 말투 자체가 이게 어깨에 힘이 엄청 들어가 있으시다고. 말투 자체가. 나보다 10년이나 후배인데 뭐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해드렸다고. 뭐 근데 세금 설명이야. 세금 설명하면 알아들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회계사인데 그렇잖아. 아 그래요? 그래 그래 난 처음에 이거 회계사인지 알고 있었단 말이야. 알아들어 먹었는데 잘 알아듣지 못해요. 느낌이. 근데 회계사인지 알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를 알리지 않았지. 그래서 설명을 듣고서 다이가 다시 질문을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래서 정말 이해력이 빠르시네요. 이러면서 내가 이러고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내가 제가 사실 회계사입니다. 그러시죠? 막 이러면서 진짜 가증스러운 진짜 악어에 진짜 이러면서 정말 대단하세요. 막 이러면서 진짜 지금도 기억나네. 그분들 어쨌든 1월 말까지 달라고 해. 1월 말까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그날 미팅 끝나면서 왜 LP들은 1월 말까지 달라고 그래요? 꼭 필요해서 그래요. 근데 아니 그냥요. 그러더라고. 그 말투 아직도 잊지 못해. 아니 그냥요. 그래서 더 빨리 드려야 되는데 또 그러고 왔어요. 자, 포기 신청.
한번 포기하려면 12월 말 이전에 포기해야 돼. 적용받지 않으려는 최초 과세기한 이전에 포기가 안 돼요. LP들이 다 해야 돼, 다. 그래서 동업자 전원이 함께 포기 신청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LP들이 서로 갑이야. 군인공제, 국민연금 관련된 경찰공제 뭐 이런 큰 손들이 있단 말이야. 아니면 국민은행 자체가 들어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거기 다들 얻기 힘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엄청 힘들어 있어. 이게 회의실 같은 것도 있잖아요. 회의실. 회의실 같은 것도 이게 이 사람들 세계에서는 누가 오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국민연금관리공단 여기 회의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로 가야 되는 거냐. 나주에 있어. 다 그 한 분이 거기에 있고 30대 초중반인 그분이 거기에 있고 40대 중반인 50대인 애들이 나중에 KTX 타고 가는 거야. 걔가 올라오면 될 것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서울에 요즘에 와요. 서울 나들이 오신다고 꼭 서울로 와요. 그나마 다행이야. 다 와요. 서울로 와고. 그래서 어디에 모이냐 이런 거죠. 그리고 동업자처럼. 근데 그들끼리 합의가 돼. 다 어깨 힘들어 가는데 국민연금 너 뭔데? 군인공제 너 뭔데? 뭐 서로 이런 거지. 너 뭔데 너? 그러죠. 그러면 다 얘기해. 군인공제 우리 11조 있어. 국민연 우리 550조 있어. 깨갱 뭐 이런 거지 거의. 군인연금공단은 뭐 게임이 있고 달라 거긴. 과세표준 양성화. 성실사업자 의료비 공제 이거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부류란다. 뭐라 그래야 돼?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확인 대상자 되면 진짜 불쌍한 거지, 불쌍. 그냥 진짜 알로 내는 거지. 레알로. 진짜 배기로 내는 거지. 그렇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확인서 내면 다 내는 거야. 자기 다 하는 거야, 다. 응? 괜찮아? 경비를 개인 사업자 갈아털 게 없어. 괜찮아?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알만한 뭐 학원 선생님들 있잖아. 성실 확인 대상자에 있어. 경비가 뭐가 있어? 뭐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다 가져와. 그러면은 이제 뭐 해야 되겠지. 근데 나도 이제 몇 분 아는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 해달라는 사람이 이제 요쪽 이제 학원에 있다 보니까 좀 뭐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학원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은 이건 안 되냐? 일단 백화점에서 자기 옷 산 거 있잖아. 옷 산 거 가져와. 그건 돼야지, 솔직히. 저 옷은 벗고 강의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그건 해줘야지. 그렇잖아? 그건 해줘. 근데 좋아. 3년 카드 해줘. 보약을 가져와, 보약. 해줘야지, 솔직히. 아니, 힘들잖아. 내가 강의해 보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보약 한 대, 좀 먹으시더라, 보약. 그래서 보약 필요하지. 그래서 나 어떤 분을 하는데 보약을 보니까 1년에 한 200 몇만 원 썼더라고. 보약 넣어주죠. 뭐 보약 성실신고 기념과도 했고 그냥 보약 필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비타민 약 그것도 보약의 일종이다. 좋다. 근데 무슨 이상한 약이야. 뭐 너 처음 보는 거서 뭐예요? 그랬더니 탈모약 있대. 탈모 방지약. 머리 안 나면 강의하기 힘들어. 일리 있다. 한 달에 한 6, 7만 원 든다고. 내가 60원. 넣는 거지. 이거저거 다, 뭐, 책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자기 조교분들인데 애들한테 현금 주더라고, 그분들이 또. 근데 그 현금 넣은 거는 좀 그래, 사실. 그 적격 증빙이 없잖아. 가산세 내고서 넣을 수 있거든. 가산세 내고 넣자. 그래가지고 그것도 넣어주고. 이거저거 넣으니까 또 긁어 모으니까 그래도 몇 천만 원 되더라고. 실제 경비니까, 그렇잖아요. 경비니까. 그래서 몇 천만 원 되고 막 그런 거지. 그거 넣는 거야. 근데 그 나머지, 가라를 넣을 수가 없잖아, 그래도. 그 몇 천만 원 해봐야 나머지 소득이 크실 테니까. 소득세 알로 내는 거야. 엄청 내는 거야. 근데 그분이 이제 고민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다 이렇게 해서 되냐 안 되냐 했는데, 그래서 딱 이만큼 나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왜요? 넣어달라는 거 진짜 다 넣어드린 거야. 이거 나중에 뭐 공무원 뭐라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가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했다면, 다른 데는 이거보다 적게 나온다는데, 회계사님 저 여기서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른 데는 적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넣어달라는 거 다 넣어줬는데 어떻게 적게 나와요? 세금이라는 게 세율 때. 다른 데는 4천만 원, 5천만 원이 더 적게 나온다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성실인데도 그냥 가라를 태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아직도. 그러면 잘 봐. 성실 사업자인데 가라를 태운다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야, 아직도. 놀랍게도.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실사업자면은 잘못하면 세무서 자격증 박탈이잖아. 그게 왜 있는 줄 알아? 명의대여 때문에 있는 거, 명의대여 때문에. 명의대여 시장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겁나 많으니까 명의대여 하는 애들이 성실 어떻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분들은 공격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4천만, 5천만 원 더 내도 수수료를 1,000만 원 가까이 받아가더라고, 성실에. 1,000만 원 수수료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니 자격증 박탈도 자격증 박탈되나 딴애 박탈 이런 거지.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진짜. 아직도 이게 문제야 문제. 그래서 내가 보기엔 성실신고 확인 후 세무사 자격증 박탈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명의대여한 사람들에 대한 이게 훨씬 더 커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들어. 힘들어. 아직도 그 시장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실제 보면. 나중에 유혹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난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뭐 결혼해서 뭐 주부님 하시는 세무사님은 한 달에 보통 250, 300 준다고더만 요즘에. 가만히 있는데 250만 원, 300만 원 준다고 하면 분위값이라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렇잖아. 뭐 그러면 또 하실 거니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이런 사람들 뭐 의료비 해준다는 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뭐 별거 아니죠. 이거 다 아는 거고. 그래서 과세표준 양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금액 공제죠. 사용처와 결제 수단에 따라서 차등 공제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썼느냐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거기 공제 금액 차등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죠. 지원 정책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우리 MB가 이제 예전에 전통시장 돌아다니면서 내 전통시장을 위해서 한일 하마 아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장관이 가서 뭘 해줄 수 있냐. 각자 이제 막 얘기를 했겠죠. 이제 기재부도 가서 저희는 그럼 신용카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대중교통. 우리 MB 또 이걸로 대통령 된 거네. 그래서 대통령 대중교통 한번 하겠다 해서 지원한 거고. 문화생활 지원. 그렇죠? 문화생활 지원은 이제 또 도서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또 지금 문 대통령께서 또 이제 어쨌든 문 대통령이 약간 선비 정신이 있으시니까 책 많이 읽어라. 우리 책 많이 읽고 그러자 하면서 그 지원해 준 거고 막. 그렇죠? 건전한 소비 문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신용카드만 해주다가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영수증 받거나 현금 써라. 직불카드 해라. 외상 인생 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제를 더 높여준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폐지론이 또 훨씬 많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어. 이게 김대중 정부 때 나온 거야.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빨리.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소비를 활성화시키자고 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대학교 때 대학생 때 학생 식당 앞에 카드사가 나라별 쭉 써 있어. LG 그 당시 LG 카드에서 카드사가 쭉 있어. 기억나죠? 그때 쫙 있어. 카드사 한 10군데 쭉 나라별 있고 애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카드 만들 10만 원씩 줬어. 10만 원씩. 그 옛날에 10만 원씩 주고 카드만 만들라는 거 10만 원씩 줘. 애들이 카드 10장을 받는 거 이렇게 받고 10만 원이야. 이렇게 100만 원 있는 거. 너무 기쁘지? 100만 원 있잖아. 그러면 이거 써도 되는 거잖아. 이번 달. 쓴 거야, 쓴 거. 그러다 이제 이런 귀요미처럼 여자친구 있고 하면은 여자친구 뭐 사주다가 뭐 하다가 이제 뭐 합격하면 여자친구 가방 사준다는 놈이 뭐 정신 빠진 놈이니까 그 카드 생겼으니까 사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100만 원만 써야 되는데 한 200만 원 쓴 거지. 그럼 어떡해? 100만 원 엄마한테 얘기하긴 그랬잖아. 어떻게 하지? 현금 서비스가 있대. 현금 서비스. 그래. 현금 서비스 일단 써. 근데 이제 이자율 빵빵 나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머리 아파. 뭐 그러다가 또 다음 달 리볼빙 뭐 이런 거 있어. 또 써. 그러다가 한 300 됐어. 미쳐버리겠네. 어떻게 하지? 그때 이제 막을 수 있는 애들은 학자금 대출 받았어. 그 당시에 학자금 대출 받아서 당시에 대한민국 미쳐서 학자금 대출 받으면 학생한테 진짜 꼬졌어. 그 당시에 학생한테 학교에서 학자금 그거 나온 거야. 그 등록금만 그 간신히 막은 거지. 근데 이제 한번 높아진 소비는 줄어들지 않지. 자신은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까먹는 거야. 그리고 계속 쓰는 거야. 카드 대란이 일어났지. 카드 대란. 그때 이제 막 썼어.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신용카드 하면 소득공제 해주고 이런 이상한 짓을 했던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득공제를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영업자. 그러면서 자영업자들 세금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몇 년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한번 재미를 보니까 이걸 중간에 폐지 못하는 거지. 왜냐면 이걸 폐지를 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할 때 세금이 이제 올라갈 거 아니야. 그걸 정권이 이거를 부담하기가 되게 힘들어. 왜? 선거는 5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죠.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여러 선거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그래서 뭐 일몰이 있다. 한국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어쨌든 문제점은 되게 크다. 오른쪽에 현금 영수증 사업자.
현금 영수증 사업자 벤 사업자라고 그래. 벤 사업자. 벤 사업자 들어봤어요? 벤? 여러분들 나중에 기장하게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매출 있잖아. B2C 하는 애들 식당들 하면 매출이 있으면 국세청 매출이 잡혀. 국세청에 카드사 매출이랑 벤사 매출이 있어. 이게 안 맞아. 조금씩 안 맞아. 항상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왜냐면 카드 실제로 돈 들어온 걸로 해야 되는 그 안 돼. 그렇게 전산 못 맞춰. 그러니까 벤사 매출로 할까요? 국세청 매출로 할까요? 이렇게 고민을 해. 그러면 국세청 매출로 하는 게 맞겠지 일반적으로. 근데 벤사 매출이 더 큰 경우가 있어. 그러면 둘 중 큰 걸로 하는 세무사님도 훨씬 더 많아. 왜? 내 세금 아니니까. 단순해 내 세금 아니니까 안전하게 하겠다 이거야 그걸로. 어쨌든. 그런데 이제 벤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첫 번째로 왜 벤 망 깔고 이런 데 돈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 벤 사업자가 내는 부가세에서 20원씩 깎아주는 게 있어요. 결제하는 것마다. 그냥 보시 10원씩 깎아주는 거지 뭐. 그지도 아니고 어쨌든. 현금 영수증 가맹 사업자. 현금 영수증 이제 가맹 사업자도 있어. 끊어주는 사람들. 그 이제 누구야? 현금 일반 가게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건당 5,0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하면 현금 영수증이 전화망 쓴다고 해가지고 야 그럼 전화비라도 빼줘라 해가지고 거의 20원 빼준다는 거 20원. 그렇죠? 세액공제 해주는 거.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부가세가 아니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고. 부가가치세법 잘 아는 거죠.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 해주는 거고 1.3% 2023년까지 지금 1.3% 해주는 거죠. 1.3% 1,000만 원 한도를 해주는 거. 다음 페이지 현금 영수증 수령한 자는 이제 두 가지. 첫 번째 일반 개인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거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세공제 현금 영수증도 해주는 거죠. 그거 있는 거고 3-4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공제. 그래서 이제 세무사님, 뭐 회계사님 이렇게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사업자를 우리 법에서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 기준이 업종별로 다른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일반 가장 뭐 학원 강사면 5억이야 5억. 자기 연애 매출이 5억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뭐 그런 얘기 있어. 학원 강사면 매출이 자기 매출이 한 4억 5천이면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들끼리. 나도 한국이야. 나 그건 이해가 안 돼. 4억 5천보다 5억이 세금이 더 많은 거긴 한데 돈 많이 버는데 어쨌든 5억 5천이면 세금이 성실 알로 내니까 한 세금 2억 내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4억 5천이면 알로 안 내니까 세금 한 4억 5천에도 세금 실제 세금은 한 1억 아무리 뭐 털고 해도 1억은 넘게 내면 1억은 넘게 내야 될까 인간적으로 4억 5천 하면 그렇잖아. 프리랜서라도 한 1억은 내야 될 거냐 인간적으로. 나 진짜 안 내는 마음은 이해해. 그래도 1억은 내야 될 거 아니야. 1억은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아? 그럼 물어보면 1억 내냐고 물어. 1억 어떻게 보통 생각하는 게 2천 정도 생각하더라고. 2천. 아 씨발 진짜 욕 나오는 거 진짜 2천이 뭡니까 2천. 근데 그렇게 내는 사람이 다 그렇게 내니까 조세를 안 받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 다 그렇게 내니까 조세 별로 안 받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뭐 대충 선생님들 있잖아. 수학 선생님들, 고등학교 수학 좀 유명한 선생님들 있잖아. 온라인 안 하고 이런 분들 3, 4억 버는 사람들 많더라고 보니까. 그럼 3, 4억이면 세금 못해도 그래 한 3억이면 한 7천, 4억이면 한 1억 이 정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많이 내는 거야, 진짜. 우리나라에서. 4억이면 실제 때려보면 한 1억 5천에서 1억 5, 6천 나올 거야. 그러면 그래 좋아 경비 있다고 하고 한 1억 정도 내. 경비 없을 때 한 1억 5천 나오니까 1억은 내야 될 거 아니야. 2천, 3천 내는 거야. 2천, 3천 그렇게 돈을 버는데도 양심이 좀 그래. 양심 안 내 그냥. 근데 다 그렇게 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억을 프리랜서가 매출인데 환급을 달라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환급을 3% 원천징수했는데 환급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환급을. 이게 말이 돼. 환급을 얘기하고. 나는 왜 환급이 안 나오냐.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검증을 하는 거지, 검증. 그래서 5억 넘으면 검증하는 거고, 뭐, 도소매 30억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15억인가? 지금 뭐 어쨌든 기준이 있고. 사업자, 내국법인을 포함한다. 그래서 법인도 성실신고 확인되고. 거기 검증, 이행, 인센티브가 있지. 했으면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 해주고요. 그 한 달 연장해 주는 거죠. 5월 달에 아니라 6월 달로 해주고 법인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아니라 4월 달로 해주는 거고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불이행하면 부실 검증하면 제재가 있는 거지. 5% 가산세 부과하는데 옆에다 써요. 수익금액의 10,000분의 2가 추가됐어 올해부터. 수익금액의 10,000분의 2가 가산세 붙어요. 우리 210페이지에 양가로 4번 있어요. 210페이지에
양거로 4번에 불이행 부실 검증 제재. 동그라미 1에 불이행 시 5% 가산세 부과한다 옆에다 쓰면 돼. 수익 금액의 10,000분의 1이라고 쓰면 돼. 이거 안 내면 세무조사 사유가 돼. 세무조사. 요것도 여러분 나중에 일할 때 잘해야 돼. 요거 낼 때 뒤에 첨부하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 이런 것들 다 넣어. 그거를 제대로 안 넣으면 조사 자꾸 물어본단 말이야. 그 처음부터 잘 넣으면 돼. 잘 넣으면 조사관들이 한번 검증한단 말이야.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지? 왜 적격 증빙이 없지? 나도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위자료 주는 게 많아. 의료사고가 있으면. 나도 이제 정형외과 같은 데 하는데 막 몇 억씩 나가요. 몇 억씩. 왜냐면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는 경우도 있고, 죽는 경우보다 이제 무릎 수술 이런 거 있잖아. 신경외과 수술하면 죽는 경우보다는, 마비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마비가. 그러니까 평생 하반신 마비 이런 경우가 많아. 그런 경우에는 몇 억씩 준단 말이야. 나는 몇 억 가지고 되나 싶은데 보통 2, 3억이면 해결이 되더라고. 진짜 신기해. 진짜 위자료가 2, 3억이야, 2, 3억. 근데 그것도 신기해. 2, 3억 정도의 합의가 돼, 대부분. 그것도 신기한데, 그러면 적격 증빙은 없을 거 아니야. 그냥 돈 준 거잖아. 그럼 그런 거 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합의서 넣고 하면은 그쪽에서 이상하게 생각 안 하잖아, 처음부터. 그럼 되잖아. 그 입금증 넣고 합의서 넣고 해놓으면은, 아, 이거구나 하면은 별 문제 없잖아. 근데 그런 거 안 넣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 조사, 이거 자료 금액 몇 % 이상 차이 나는 조사 나온단 말이야. 그런 거 잘 하시면 되는 거야. 물론 뭐 클라이언트가 미우면 그냥 넣지 마세요. 넣지 말면 뭐 조사 나오면 그때 또 돈 벌시고 뭐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 나쁜 사람인 거고 처음부터 잘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세무조사 등 부실 검증이 밝혀지면 세무조사 징계합니다. 징계. 이해하시겠죠? 징계를 댄 사람이 1년에 한두 명 있더라고. 한두 명. 그렇게 많지가 않아 거의. 그렇죠?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해준다. 그래서 120만 원 또는 150만 원이죠.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개인이 내면 40%가 한계세율이라고 치면 80만 원 돌려받고 세액공제로 120만 원 돌려받으니까 네트로 다 돌려받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쟁점. 첫 번째는 요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납세 협력 비용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국가가 할 일이잖아요, 이게. 그걸 납세자에게 왜 부담시키냐 이거지. 왜 납세자 보고 검증을 하라고, 스스로 검증을 하라고 하냐.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국세기본법에 보면 납세자는 성실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니들은 성실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스스로 성실한 걸 입증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모순되지 않느냐. 이 전제가 납세자가 불성실하다는 전제 하에서 있으니까 성실성 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점이 또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는 이걸 완벽하게 검증할 거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과연 공익성이 전제가 돼 있냐 이거지. 세무사가. 그렇죠? 정책. 자, 그다음 사후관리. 이게 나중에 이게 세액공제를 받았잖아요.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세무조사 나와서 이제 경비가 10% 이상 차이 난다 그러면 세액공제 받은 거 다 토해내게 돼 있고 3년 동안 세액공제 못 받게 돼 있어. 그거 함께 보시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 동안 세액공제 못 받게 돼 있다. 4-1번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